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책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요. 출간 상담을 위해서 여의도에 있는 모 대기업 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좀 드는 고층 빌딩의 사무실을 가보면요. 창밖의 전경부터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언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나 싶죠. 엊그제는 강남에 있는 모 법무법인에서 출간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손님들을 안내하는 여직원들이 하나같이 키가 크고 미인이었습니다. 등록된 변호사 수만 수백 명이 되는 큰 법무법인 회사여서 비서들을 채용하는데 면접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면접관이 얼굴이 말처럼 긴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여보게, 자네는 지금 마치 넉나간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무척 길구만. 혹시 머저리와 바보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나? 면접관은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결례되는 질문을 하는 쪽이 머저리이고 그런 말에 대답을 하는 쪽이 바보입니다. 이 청년은 합격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건물을 지어 기부하겠다는 그 옷차림이 몹시 남루한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기다렸던 이 노 부부에게 총장은 거만한 말투로 말을 했죠. 우리 학교 건물은 한 개 동당 750만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형 건물입니다. 노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이었죠. 그러자 총장의 말을 들은 부인이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750만 달러 정도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데 죽은 우리 아들을 위해 대학교 한 개는 세울 수 있겠네요. 결국 노부부는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서 죽은 아들을 위해 캘리포니아에 대학을 세웠고 그렇게 탄생한 대학이 그 노부부의 성을 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현재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이죠. 그래서 하버드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학교 정문에 글귀 하나를 세웠다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즉, don't judge by its cover. don't judge by its cover.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영문에 왜 북과 커버가 들어갔을까요? 서양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책의 표지에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의 표지가 멋지다고 해서 반드시 그 책의 내용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책을 출간한 분들은 뭔가 좀 뜨끔한 게 있겠죠. 책은요, 일반 인쇄소에서도 출판사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만든 이유가 더 중요하죠. 제가 늘 우리 출간 상담을 해오는 저자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결국 사후관리인 셈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따라서 출판사는 책을 만든 이후 해야 할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책 홍보나 기타 사후 관리가 별로 필요가 없다면요,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출간해도 될 것이고요, 돈도 그만큼 많이 벌게 되겠죠. 한 달이면 책을 10권 넘게 만드는 출판사도 있을 것입니다. 출판비가 싸든 뭐든, 어떤 이유든 그만큼 그 출판사로 저자들이 또 몰려든다는 뜻도 되겠죠. 식당과 출판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손님이 넘쳐나는 식당은 그만큼 음식 맛이 특별하겠죠. 하지만 저자들이 넘쳐나 책을 많이 출간하면 저는 그 매일 쏟아지는 책을 어떻게 다 홍보를 할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책을 만들어서 저자에게 납품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 않는 이상은 책 출간 이후 사후 관리를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가끔 저자들이 패배의식을 봅니다. 책이 안 팔리니 몇백 부 찍어서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나 쓴다는 것이죠.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또 글을 쓸 때에도 치열하게 쓰기보다 그저 취미나 심심풀이로 쓴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죠. 책이 안 팔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려는 사람이 심심풀이나 취미로 쓰는 글이 아니라면 현실의 벽을 넘어보려는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홍보하는데 매달려 왔고요. 거기서 나오는 희망과 꿈으로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또 저자들에게 늘 함께 홍보하기를 권합니다. 아주 어설프게나마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최종 목표는 사실 책 홍보입니다. 유튜브 운영을 잘해서 팔로워가 좀 생기면 결국 책 홍보로 귀결이 되니까요. 출판사에 영업 담당 직원은 있어도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둔 경우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 사람의 인건비가 상당하잖아요. 그런 인건비를 들여서 홍보 전담 직원을 둔다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출판사고요. 우리 해드림 출판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죠. 해드림 출판사에서 책 홍보를 제가 전담하다 보니 저는 할 일이 너무나 많게 되고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시간이요, 토요일 오후 저녁입니다. 저는 주말에도 퇴근도 없이 이처럼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또 책 홍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 운명입니다. 저는 출판과 책 홍보 그리고 독자 이 세 키워드를 신념으로 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판, 책 홍보, 그리고 독자 이 세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죠. 그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비효과입니다. 출판사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책 홍보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홍보하는데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아는 그 범위를 떠나서요. 책 홍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의 출판이든 출판사에만 맡겨두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판사는 한 권의 책에만 올인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출판사에서는 책마다 기대치나 애정의 강도는 다를지언정 저자들이 책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홍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철칙이죠. 물론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또한 출판사를 잘 운영하려면 출판 영업을 해서 책을 계속 출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권의 책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출판사의 한계이기도 하죠. 아무튼요, 장지호노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 이야기와 나비효과 이 이론은 제 출판 인생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꿈을 다독여주는 테마입니다. 장지호노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 이야기는 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다가 이 만화 영상을 보게 되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흘리듯 이 영상을 감상한 후 저는 그저 도토리를 심는 사람 정도로 기억을 하였다가 홍보글을 올리는데 회의가 들던 어느 날 문득 다시 이 영상을 떠올리게 되었죠. 광활한 사이버 세상에 매일 올리고 있었던 제 홍보성 글이 마치 황폐한 땅에다 도토리를 심는 심정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가까스로 다시 찾아보니까 이 원작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지호노 작가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찬찬하게 감상을 하였죠.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에서 주인공은 여행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알프스 산악지대로 긴 도보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은 프로방스로 뻗어내린 오랜 산간지대로 해발 1300m가 넘는 불모지였죠. 주인공은 사흘을 동안 걸은 후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삭막한 황무지에 도착을 해서 버려진 폐허마을 근처에 텐트를 치고 물을 찾았지만 망가진 말벌 둥지를 연상케 하는 그 폐가만 전부일 뿐 우물은 없었습니다. 바람도 배고픈 짐승들처럼 세차게 몰아쳤고 다시 5시간을 걸었지만 어디나 가물어서 물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양치기 부피를 만나게 되죠. 30마리쯤 양을 치던 그는 주인공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하룻밤을 묵게 해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듯이 양치기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림새와 용모가 단정하였고 집안 구석구석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돌로 지은 단단한 집이었죠. 이 지역 마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수술 생계로 살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은 살림이 어려웠고 여름과 겨울의 혹독한 날씨도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들은 탈출구가 없었던 것이죠. 공경을 벗어나려는 욕심만 극에 달했을 뿐 사람들은 지쳐갔고 여자들은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또한 숯을 파는데 마을 사람들은 경쟁을 일삼았죠.
거기다 혹독한 바람이 신경을 곤두서게 하여 시비가 끊어지지 않았고 자살이 또 성행하였습니다. 이들 광기는 살인으로 끝나는 때가 잦았죠. 마을 사람들이 이처럼 삭막하고 포악해진 까닭은요, 숲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고, 양치기는 그러니까 그 양치기 생각에는 그 숲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숲에서 나무를 잘라서 숯을 만들다 보면 점차 이제 숲은 사라져 가는 것이겠죠. 양치기는 주인공에게 숲으로 저녁을 대접하였습니다. 저녁이 끝나자 양치기는 도토리 자루를 가져와서 도토리를 쏟아놓고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좋은 것만 꼼꼼하게 가려냈고 또 이 가운데 100개를 골라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양치기는 들판으로 나가기 전 지난밤 고른 그 도토리를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주인공은 산책하는 척 하면서 양떼를 몰고 가는 양치기를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죠. 양치기 부피에는 세막대를 짚고 걸었습니다. 골짜기로 양떼를 몰아 개에게 맡긴 후 양치기는 다시 언덕 위로 높이 올라갔고 거기서 그는 세막대기를 땅에 박아서 구멍을 뚫고 도토리를 넣어 흙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양치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100개의 도토리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는 부피에는 그 황무지에다가 3년 동안 10만 개의 그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 2만 그루가 나온다면, 다시 절반은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해도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자랄 것을, 양치기인 부피에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심기를 계속 해서 30년 후에는 이곳에 수만 그루 나무가 자랄 테니 1만 그루의 참나무는 바다의 물 한 방울 같은 것이라고 양치기는 그 주인공에게 말해 주었죠. 양치기와 헤어진 주인공은 1차 대전, 유럽의 그 1차 대전 기간 중 5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제대를 하자 맑은 공기가 마시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양치기가 있는 불모지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양치기였는데 벌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어린 그 나무를 위협해서 양 대신 벌을 치게 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온통 세상이 불안해도 양치기는 흔들림 없이 나무 심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참나무들은 주인공보다 더 큰 키로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었죠. 놀라운 광경에 주인공은 그만 넋을 잃었습니다. 숲은 11km나 되었고 숲의 폭은 3km나 되었습니다. 나도밤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등이 세 구역으로 나뉘어 울창하게 자라 있었고 겨울에는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숲에서 모든 삶이 되살아나 자연은 놀랍게 회복되었던 것이죠. 이 영혼의 작업을 해온 양치기의 꿈이 실현된 것이죠. 하지만 양치기의 꿈과 노력을 모르던 세상 사람들은 이를 그저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나무를 심는 동안 양치기는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역경을 이겨냈죠. 절망과 싸워야 했고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는 1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한 그루도 남지 않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또 그러한 절망을 이기고 겨우 살려낸 그 어린 나무들을 양들이 모두 뜯어먹어 치웠죠. 철저한 고독 속에서 일한 양치기는 얼마나 그 처절하게 고독하였던지 노인이 되었을 때는 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상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을 준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넷에 매일 실시간 올라오는 수백 건의 포스팅 사이에서 제가 올린 홍보글은 금세 흔적도 없이 묻혀버립니다. 비록 제가 하는 포스팅의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사이버 세상 어딘가 하나의 그 씨앗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훗날 여기저기 떡잎이 돋아나고 언젠가는 숲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 영화를 통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홍보 포스팅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장지원호의 이 작품은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희망을 심으며 살아가면 끝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 사라지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또 그 인간의 삶에서 자연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도 보여주죠. 자연은 곧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자연과 고립된 삶은 정서를 삭막하게 해서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독서 1위 꼴찌입니다. 책과 멀어져 살아가는 우리는 그만큼 삭막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의 숲은 점차 황폐해져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새도 없는 정서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한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서 결핍은 인륜 같은 근본을 무너뜨리죠. 다만 저는 이 작품에서 도토리를 심어가는 그 상황이 어느 것보다 크게 다가와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리는 홍보물이 흔적도 없이 묻혀버리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숲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숲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야기 다음으로 제 출판 인생에서 철학처럼 삼고 있는 것이 나비효과 이론입니다. 이 이론도 다들 잘 알고 있겠죠. 나비의 가만가만한 그 날갯짓 같은 힘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해서 폭풍으로 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유발시킨다는 그런 이론이죠. 말하자면 오늘 북경에서 살랑거리는 나비의 그 날갯짓이 시간이 지나면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비 효과는 미국 그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명명하였습니다. 로렌츠가 1979년 미국의 한 발표장에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로렌츠는 그 카오스 이론을 정립한 학자로서 카오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비 효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카오스는 혼돈 또는 혼란을 의미하는데요. 불규칙의 미학이라고나 할까요? 만약에요, 24시간 똑같은 그 기온과 똑같은 날씨가 매일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 자체가 파멸할지도 모르죠. 따라서 세상의 그런 그 불규칙 가운데 희망과 꿈과 도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날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복되는 일 없이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날씨가 늘 변하기 때문에 일주일 뒤의 그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도 날씨처럼 시시로 변하는 터라 책의 그 운명도 예측할 수 없으니 미리 예단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홍보 철학인 것이죠. 저는 이 나비 효과에서 끊임없는 움직임 그리고 미약한 힘을 책 홍보 정신으로 생각합니다. 책 홍보에는 끈기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할 수밖에 없어도 계속 움직이는 근성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몇몇 저자를 제외하고는 홍보하는데 특별한 끈기와 지구력을 보여주는 저자는 드물었습니다. 비록 그 미약한 힘이지만 홍보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일 때 나비 효과를 꿈꾸어 볼 수 있겠죠. 독자들이 아무리 북한산 인수봉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해도 인간은 그 불규칙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출간되어 이미 판매 움직임이 없는 책도 나중에 알려드립니다만은 그 트위터의 자동 기능인 봇트윗이나 수십 권의 책을 묶어서 그 만든 동영상 등을 통해 기절한 책 인공호흡 시키듯이 저는 끈히 홍보를 합니다. 오래된 책을 신간처럼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해도 이 나비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각각의 책을 별도로 드러나게 하는 일 외에도 우리 책이 전부 소개된 홈페이지나 블로그 주소를 링크해서 노출을 유인하는 것도 홍보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접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인터넷은 우리처럼 중소형 출판사에게는 그야말로 평등한 것이죠. 더구나 인터넷에는 불특정 다수의 그 수백만 네티즌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그 나아가기조차 힘든 명동 이각 골목이나 매장을 가득 그 메운 대형 서점 그런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형 출판사들은 광고를 주기 때문에 주요 일간지나 방송, 그리고 그 담당 기자들과 교류와 친분이 돈독해서 쉽게 책을 홍보하지요. 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출판사들은 그런 매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터넷 세상에서는 저자들이나 출판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책 홍보가 가능한 것이죠.
장지원호의 도토리의 꿈이나 나비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마음껏 이용 가능한 인터넷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홍보할 곳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그 나비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회자가 됩니다. 형편이 몹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도움을 받은 그가 훗날 다시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도와주며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갈 때 역시 나비 효과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출간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도 누군가 우연히 그 책을 읽고 감동해서 다른 이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권해서 조금씩 퍼져나갈 때 이 나비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날갯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책 홍보와 관련된 제 철학이나 다름없는 두 테마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야기나 나비 효과 이론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는 단순히 책 홍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목이 좀 칼칼해서 듣기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